자, 오늘은 가죽의 의미와 형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가죽의 의미, 가죽의 형성 단계, 정리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 목표는 가죽의 의미와 형성 단계를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가 있다면은 누가 정말 부모일까?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이나 동거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가족 같은 분위기는 정말 가족 같을까? 아니면 그냥 같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야기 나누기 전에 참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판결. 옛날 옛적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이 정치와 법률, 군사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모두 함께 주관하던 때였답니다. 그 무렵 한 마을에 2명의 여인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고 3일 뒤에는 다른 여인도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이었어요. 2 여인은 각자 아기들을 데리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만 한 여인이 잠결에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고 만 거예요. 잠에서 깬 여인은 죽은 아기를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다른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다 보니 아기는 새파랗게 질려서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뀐 것을 알아챈 여인은 울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아이를 가로챈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죠. 결국 2 사람은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왕이 여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2 여인이 각기 아기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한 여인은 아기를 힘으로 당겨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여인은 아기가 다칠까봐 울면서 딸려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거라. 서로 자기가 어미라 하니 한 사람이 한쪽씩 나눠 가지면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듣자 진짜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아기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자가 키우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다른 여인은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가질 바에야 공평하게 아기를 반으로 가리자며 악을 썼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아기가 다칠까봐 아기를 포기한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에게 큰 벌을 내렸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지혜에 크게 감탄하였고 솔로몬 왕을 더욱 존경하며 섬기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솔로몬 왕의 판결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지혜란 상황을 바로 볼 줄 아는 깊은 통찰력 속에서 비롯된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심코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는 어린이가 된다면 여러분도 솔로몬 왕과 같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가족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영화 3편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근 공사장 어느 비 오는 날 등교하던 9살 소원이가 술 취한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 소원이와 가족들은 하루하루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소원이는 조금씩 자신의 꿈을 찾아나가고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갑니다. 상업영화 은퇴를 선언했던 이준익 감독의 복귀작으로 실제 일어났던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동 성폭행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따뜻한 응원과 치유의 시선으로 가족의 사랑이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굉장히 따뜻하고 저희가 좀 감성이 많이 메말라 있는데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고? 깡철입니다. 아들 왔다. 엄마와 아들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부산 사나이 강철이는 아픈 엄마를 돌보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귀엽고 천진난만한 사고뭉치 엄마와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의 가슴 아프면서도 뭉클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유아인 씨와 김혜숙 씨가 실제 모자지간 같은 연기를 펼칩니다. 아들 같은 유아인이란 배우를 보듬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호흡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런 관계 실제로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이 가슴 깊이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감동, 재미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시면 아마 가슴 한 구석이 찡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아빠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왜 힘들게 걸어와. 에이. 5명의 범죄자 아버지에 의해 키워진 아들. 정상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가족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수로 변한 아버지들에게 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던 소년의 처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배우 여진구 씨가 아역 배우를 넘어서는 훌륭한 연기와 액션을 보여줍니다. 모든 장면에서 이 화해를 향한 아빠들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그 사랑하는 아빠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아빠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런 화해의 많은 내적 갈등과 또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 잘 배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아빠. 네,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참고했었던 교과서를 기준으로 봐도 그때보다 지금의 또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이란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 거주자를 가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가족이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혈연 중심의 공동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최근 추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율은 낮아지고 결혼 연령이 높아졌으며 자녀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또 혼자 살아가는 독신도 늘어가고 있고 비동거 가족 형태, 예를 들면 기러기 가족 이런 것도 있죠. 게다가 생물학적으로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재혼이나 입양 등을 통해서 형성된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사유리 씨의 사례인데 자발적 미혼모가 돼서 어떤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족이라고 봐야 될까? 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재밌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 영상도 보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오늘날의 가족이란 기상천외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그 아침 드라마의 총결판이죠. 그 막장 소재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에너지 그거 자체를 좀 버거워하는 작품인 것처럼 오냐오냐니까 이건 내 주먹 맛이 그러서 온 거구나. 수많은 가족 코미디의 감동 강박 속으로 역시 또 빠져든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 굉장히 어정쩡한 연출이 됐다라는 느낌. 내가 영화 망하는데도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말이 점점 세지고 있네. 그만들 하고 밥 먹자. 모이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평균 연령 47살. 나이가 못하는 고령화 가족이 옵니다. 이 천명관 작가의 동명 소설이죠.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이 고령화 가족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영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캐스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아저씨, 영화 감독 맞으시죠? 예. 어머, 정말 영광입니다.
아, 신경 써서 잘라야겠네. 일단 그 중심이 되는 박해일 씨 연기를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선 사실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역. 근데 그 영화 망하셨다면서요? 말하자면 그 몰락한 지식인 같은 둘째 아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박해일 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괴물 같은 영화. 그러는 넌 4년치 대학까지 나온 놈이 경찰 설득 하나 못 시키냐? 아니 여기서 사실 박해일 씨 몇 주 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드렸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찌질한 둘째 연기는 당대 최고다. 그런가 하면 역시 큰형 역할, 한모 역할의 윤재문 씨 더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윤재문 씨가 굉장히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도 한번 윤재문 씨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저희들이 질문을 해놓고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네. 저희들이 뭔가 실수한 게 아닐까. 포스터를 보면 굉장히 귀여운 그 후드티를 입으시고 사실 원톤 영화는 처음이잖아요. 별 느낌 없는데? 좀 배우가 아니고 옆에 무슨 태산이 앉아있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우리 나는 공무원이다 할 때 우리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윤재문 씨 연기에서 여태까지 했던 연기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코믹한 배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보면 일단 의도적으로 그런 걸 강조해서 계속 어딘가를 긁습니다. 그렇죠. 배를 긁는다든지 그다음 뭐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마음대로 방귀를 낀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장남으로서 참 대책 없는 그런 배역으로 초반에 나오게 되죠. 사실 윤재문 씨의 최고의 연기는 이 영화 속에서 그 소파에 누워 있을 때, 저는 누가 사람이고 누가 소파인지를 분간이 안 나요. 소파와 혼연일체를 이루어주는 그 연기 속에서 정말 대단한 캐스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굉장히 개성 만점의 캐릭터들이 어우러져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모 너는 왜 이렇게 안 먹니? 자, 엄만 정말 차별되고 캡이야. 어쩔 수 없이 이 고령 가정 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송혜선 감독은 가족이란 결국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아니냐라고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그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유독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새끼 중에 두 끼는 삼겹살을 먹어요. 저 역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된장찌개입니다. 숟가락 5개가 갑자기 싹 한 번에. 사실 우리가 가족과 남을 분리하는 가장 큰 경계선이 같은 찌개에 과연 수저를 같이 넣을 수 있느냐. 그 가장 단순한 그렇지만 가장 분명한 경계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일 텐데요. 재밌는 건 송혜선 감독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한 10여 년간 밥에 관해서 이상하게 한국 영화에서 굉장한 상징들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들이 있었죠? 괴물 작품. 괴물을 보면 고화성 씨가 괴물에게 잡혀간 다음에 판타지적인 장면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너무나 따뜻하게 먹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맨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밥 먹자. 결국은 자기 딸을 잃고 대신 살아온 아주 어린 아이를 아들처럼 같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유사부자인 거죠. 가족의 탄생도 서로 다른 가족끼리 일종의 굉장히 이상한 독특한 유사가족을 이루면서 밥을 먹는 장면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비열한 거리에서도 나옵니다. 시끄러운 건 말이오. 같이 밥 먹는 이군역이오. 이런 유구한 한국 영화의 밥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뭉클하기까지 한 그런 연장선상에 고령화 가족이 있다. 끝나고 식사. 네. 같이 우리 찌개에다 같이 이렇게 숟가락 담그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이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 가족이라고 해도 오늘날에는 또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으니까 마냥 가족이라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피라는 게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피라는 결속력 때문에 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나고 질투하고 혹은 꼴도 보기 싫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혈연적인 중심의 어떤 가족 형태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서도 어떤 밥을 함께 먹을 수 있고 그 삶을 공유하고 한다면은 가족의 준하는 혹은 가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교과서에서 보는 가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두 번의 가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라온 가족과 내가 만들어갈 가족, 즉 방위 가족,
그리고 생식가족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방위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할 때까지의 가족을 의미하고, 생식가족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이룩하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스템상 결혼을 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뭐 결혼을 그냥 하면 되죠 라고 하지만은 생계적인 부분이나 책임감적인 부분에 또 개인의 어떤 의무감에 대한 또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잘 안 하거나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일부러 자녀를 안 갖는 경향도 있습니다. 늦게 갖거나. 그래서 참 좀 할 말은 많은데 굳이 하진 않겠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가족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충족을 한다면은 또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일단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성 및 애정의 기능으로 부부의 잠재적인 성적 욕구와 생식 및 양육, 출산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가족의 기능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생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기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으로 생산과 소비 기능, 노동력 제공, 생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부차적으로 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 등의 기능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가족의 형성 단계입니다. 크게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8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혼기.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부부가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시기로 새롭게 형성된 식구들과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일과 또 공동으로 육아를 준비하는 일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 양육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30개월간의 기간으로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년 전 자녀 양육기로요. 이 시기에는 첫 아이가 만 2세부터 3세 정도고 초등학교 입학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아동의 욕구와 흥미를 잘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기에 또한 둘째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면은 더욱더 양육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많은 대화와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시기에 부모가 뭐 그전 시기도 마찬가지고 유아기 때 아동의 어떤 욕구를 제대로 충족을 못 해준다던가 혹은 이 아동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를 못 해주고 찾아주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한다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때 좀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맞벌이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런 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나중에 후에 이때는 잘 눈치를 못 채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누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구조상 혹은 개개인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학령기 자녀 양육기는 이 시기에는 이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이제 부모가 학교 공동체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지원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요. 이때 자녀에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고의 폭이라던가 경험의 폭, 그리고 좀 후에 필요할 창의력이라던가, 그리고 자신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적성, 재능,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첫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시기로 자녀는 서서히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게 돼요. 이 시기에 자녀는 부모와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더하고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저항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자녀 독립기가 있는데 이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결혼, 출가 등의 이유로 부모의 슬라를 떠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사실 30살 전까지도 독립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까지 거론을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 생활도 있고 또 휴학도 하고 또 취준생의 시기를 겪게 되면 보통 20대 중후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지막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떠남으로써 가정에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를 의미해요. 자녀가 모두 독립하게 되고 떠나게 되면은 양육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부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품을 떠나게 되면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빈둥지 증후군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많이 겪게 돼요. 자신의 역할을 잃었다는 그 느낌을 받아서 뭔가 모를 고립감이나 외로움 혹은 역할의 부재 이런 것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손자와 손녀의 탄생으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역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인데 노년기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남은 인생을 지내는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는 것을 적응해야 하며 부부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일찍이부터 노년기를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20대부터 사실 노후를 좀 준비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재테크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겪으면은 좋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의 가족은 예전의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2인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경제적인 기능, 부차적인 기능을 공유하고 영향을 받는다면 분명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영화 하나 추천하면서 수업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가족을 정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가족은 올바른 형태의 가족인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끝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들 안녕! 주변은 전부 맨션과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지만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채로 혼자서 자리를 지켜온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쑥 들어간 곳에 자리 잡아 쓸쓸한 느낌마저 감도는 이 집에 비밀을 간직한 한 가족이 모여 살고 있었죠. 이 집에 살고 있는 오사무와 쇼타는 함께 일을 합니다. 그 일이란 바로 도둑질이었죠. スイミーって知ってる？父ちゃんほら英語わかんねえからさ。英語じゃないよ。国語の教科書に載ってた。父ちゃん国語のがもっとわかんねえから。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간혹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오사무는 쇼타에게 가르쳐줄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じゃあ万引きは？父ちゃんなんだって？お店に置いてあるものはまだ誰のものでもないって。 그리고 쇼타는 오사무의 말을 믿었습니다. なんだこれ土手頃って何？童貞殺し。ちょっと横乳が見えるニットのワンピース着て。 아케는 성인업소에서 사야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ねえ、秋もさ、ちょっとは入れたらいいじゃん。焦りでしょ？いいのよこの子は。
そういう約束なんだから。 생활비를 내놓지 않았고 오사무는 어쩌다 나간 일용직에서 다리를 다쳐버렸습니다. 세탁 공장에서 일하는 노부요는 給料が払えないんで10人も昼からでいいってさ。みんなで少しずつ貧しくなりますってことか。 최근 벌이가 더 적어져 버렸죠. それはクビってことですか？うちとしても困っててさ。 그나마도 해고되고 말았고요. 年寄りの年金当てにして会社なし。 이들은 한 달에 6만 원가량 나오는 하치야 할머니의 연금과 벌이만으론 살아가기 어려웠고 白菜ばっかり。白菜体にいいんだよ。肉の味染みてるし。 오사무와 쇼타가 도둑질해온 걸로 입에 간신히 풀칠이라도 하며 지냈죠. ねえどうしたのママは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에게 작은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名前は？何？ゆりだって。 노부요는 빨리 유리를 다시 데려다 놓으라고 성화했어요. 하지만 온몸에 상처투성인 유리에게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리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갔을 때 친부모의 대화를 듣게 된 노부요는 유리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죠. ねえ、誘拐である。どう見ても。違うの。関係も身代金要求もしてないし。 유리는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シーバスをね釣りたいんだけど、はい、フラグと新編っていうのはどう違うんですか？こういうのが오사무가 유리까지 도둑질에 가담시키기 시작했어요. 二人でもできるよ。こいつ邪魔。そんなこと言うなよお前の妹だぞ妹じゃないよ。 하지만 쇼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뭐 때문인진 몰라도 화가 났습니다. ゆりもななんか役に立った方があの家に居やすいだろ 하지만 그 말엔 쇼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오사무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쇼타에게 아빠라는 말을 듣는 거였죠. いい。いやほら一回ちょっと呼んでみろよってほらいつかね。 하지만 쇼타는 좀채로 오사무를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あの時も何か盗もうとしてたの？バカちげえよお前あの時はよお前を助けると思ってたんだよ 쇼타는 아주 어릴 때 파친코 주차장 차 안에 방치돼 있던 걸 오사무가 구출해 데리고 살았던 겁니다. いやまあ血がつながってない方がいいってこともあるじゃん。まあ余計な期待しないだけね。 그러나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이 가족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ゆりちゃんの姿が最後に確認されたのは2月8日、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すでに2ヶ月以上。両親はこの間、捜索願いを提出した。 결국 유리의 실종이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는데요. 何ユリじゃなくてジュリだったの。警視庁は両親を重要参考人として事情聴取を行っている。親が殺したと思われてんな。 가족은 유리, 아니 주리의 이름을 린으로 바꾸고 머리도 잘랐습니다. そんな入んないよ。着て。ちょっと待ってさ。 새 옷을 사주고, 아니 훔치고 린이 오던 날 입고 있던 옷을 불에 태웠습니다. 好きだから叩くんだよなんてのはね嘘なの。好きだったらねこうやってやるの。 어느새 마음을 연 린은 노부요의 상처까지 쓰다듬어줬죠. これをしたの？あれこれねアイロンでチューって。私も。 그리고 린은 이 집에 남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選ばれたんかな私たち。こうやって自分で選んだ方が強いんじゃない？何がって絆よ。絆。 그러나 행복하지만 위태로운 이 가족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妹にはさせんなよって言われた。 야마토야 가게 아저씨 말에 흔들린 쇼타는 これは人のものじゃないの？だから 도둑질이 양심을 찔러대기 시작했죠. 見ちゃったんだ。あんたがあの女の子と一緒にいるところ。 그리고 노부요는 동료에게 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게다가 어느 날 아침 하치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おばあちゃんばあちゃんなんだよ死んでるよ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 앞에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꼭꼭 숨겨뒀던 가족의 비밀이 하나하나 까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생필품을 훔쳤고 세상은 아이를 훔쳤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훔친 건 단지 함께한 시간이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2018년 개봉작 어느 가족입니다. 1997년 운하기 이후 21년 만에 받은 황금 종려상이었는데요. 그러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선 일본의 망신이다, 일본의 수치다 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자국민의 해외 수상 소식에 유별나게 환호해왔던 아베 총리조차도 어느 가족의 황금 종려상 수상에 침묵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고레에다 감독이 영화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반아베 의견을 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죠. 또한 할리우드 리포터는 어느 가족의 주인공들은 소득 격차 확대로 일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이 부분이 보수적인 지도자 아베 총리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은 하츠에와 함께 살고 살 곳을 잃은 아키에게 있을 곳을 제공하고 방치되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쇼타와 린을 보호했다. 만일 그게 죄라면 그들을 버린 사람들에겐 더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소설 좀도둑 가족 속 노부요의 대사입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족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룬 뉴스를 듣고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아동 학대나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마음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좀도둑 가족이란 소설로도 출판됐죠. 고레에다 감독이 소설 좀도둑 가족 출간 기념 인터뷰에서 영화는 100% 언어화되지 않은 예술이잖아요. 목소리가 되지 못한 말들, 언어화되지 못한 얘기들을 소설에 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영화에 미처 그리지 못한 가족의 비밀과 결정적 순간의 디테일들을 담은 영화 소설을 후에 출판한 거죠. 어느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등 가족에 대한 얘기와 시대에 대한 통찰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만들어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10년 동안 생각해온 가족의 의미를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또한 고레에다 감독은 어느 가족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얘기면서 아버지가 되려는 남자의 얘기이기도 하고 소년의 성장 얘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혈연이 아닌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혈연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정을 쌓으며 함께 지낸다 해도 가족이 될 수 없는 걸까? 진정한 가족이란 뭘까? 고레에다 감독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뿐 확실한 답을 제시하진 않아요. 정답보다 질문에 매혹되는 사람이라면 어느 가족이란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족을 뛰어넘는 유대란 무엇인가를 묻는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이었습니다.